안녕하세요. 지식개혁 한류를 꿈꿔라의 김성윤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인간다운 뇌의 평범성과 과소성이란 개념으로 몸과 마음의 정보 처리량과 그에 해당되는 뇌의 뉴런의 량 간의 납득하기 힘든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즉,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뉴런에 비해 몸보다 훨씬 복잡한 마음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뉴런의 양이 턱없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마음이 몸에서 나왔다는 유물론자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마음이 뇌에서 나왔다는 주장으로는 도저히 해석될 수 없는 엄연한 현상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는 머리 없이 살아있는 인간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동물들도 그러할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과 달리 뼈가 밖으로 나와 껍질이 된 외골격이며 특정 혈관이 없는 개방혈관계를 가진 곤충은 자신의 머리를 잃고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긁기도 하며 걸을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00만 개도 안 되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곤충도 뇌는 있습니다. 곤충의 뇌는 시각과 후각을 통해 세상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먹이나 집의 위치나 복잡한 길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가 중앙집권적으로 몸의 대부분을 통제하는 반면 곤충의 뇌는 지방분권적입니다. 곤충은 뇌 못지않게 세포 결합체인 신경절이 몸의 배 쪽에 나 있고 여기서 몸의 각 부분으로 신경소모가 뻗어 있습니다. 각 신경절은 국소적인 감각 정보 처리나 운동 제어나 정보 저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뇌는 이들을 통합하는 중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의 좀비와 같이 머리 없이도 얼마간은 살고 행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곤충은 지구의 생물종의 80%를 차지합니다. 생물들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들과 관계하는 창이 의식이라면 곤충은 분명 의식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부단히 살려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영역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같은 영역과 의식 등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뇌에 전적으로 삶을 의존하지 않는 존재가 생물종의 80%나 차지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삶을 곤충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독일의 승패를 높은 확률로 맞춘 독일의 점쟁이 문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이 문어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문어의 놀라운 지능입니다.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자부심에서 나온 호모 파베르를 무색하게 만든 동물의 포유류의 침팬지나 조류의 까마귀 등과 함께 바다에 척추가 없는 무척추 동물인 문어가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바다에서 문어가 사람이 반으로 잘라 먹고 바다에 버린 코코넛 껍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2000년 전후에 보고되면서 사람들에게 신기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어는 수족관 탈출의 귀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조명의 스위치를 물을 쏴서 끄기도 합니다. 또 복잡한 장난감을 주면
이것을 갖고 노느라고 눈앞에 그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주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높은 지능을 가진 문어에는 우리와 달리 뇌와 단절된 다리들이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각각 감각을 수용해서 판단하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어는 눈 근처에 뇌가 있습니다. 문어의 신경세포는 우리와 같이 뇌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8개의 다리에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어의 뇌와 8개의 다리는 협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뇌가 9개라고 할 정도로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뇌가 생명활동의 절대적인 중심이라는 생각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실 수 있으실까요? 자, 다음은 이보다 2발자국을 더 떨어져서 볼 수 있게 하는 현상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과감하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인간에게 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1980년도 사이언스지에 Is your brain really necessary? 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1970년대 말 영국 셰필드 대학교의 교수로 뇌수종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존 로버에게 머리가 유난히 큰 학생이 찾아옵니다. 2개 내강에 다량의 수액이 차는 뇌수종을 의심한 학생 담당 의사의 권유로 로버 교수에게 보내진 것이죠. 학생의 뇌를 CT 촬영한 교수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4.5cm의 뇌 조직이 있어야 할 부분에 1mm도 안 되는 망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의 뇌의 95%가 뇌척수액으로 차 있었습니다. 사실 뇌가 없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학생은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IQ가 126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등상을 받은 적도 있는 우수한 수학 전공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로브 교수는 뇌수종을 앓고 있는 253명의 환자의 뇌를 600여 장 스캔해 뇌 부위로 분류했습니다. 거의 정상적인 뇌를 가진 그룹, 2개강의 50%에서 70%가 뇌척수액으로 차 있는 그룹, 70에서 90%가 뇌척수액으로 차 있는 그룹, 그리고 95%가 차 있는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뇌의 95%가 뇌척수액으로 찬 네 번째 그룹은 샘플 중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9명 중 4명은 IQ가 일반인의 평균인 100을 넘었고, 심지어 이들 중 2명은 126의 IQ를 가졌습니다. 2007년 임상의학의 권위진 랜싯의 프랑스 지중해 대학의 교수들이 작성한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2004년 당시 44세였던 남성이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진다며 마르세유에 있는 지중해 대학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CT 촬영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경악했습니다. 담당 의사인 리노엘 후이에는 그의 뇌가 얇은 막분이며 거의 뇌가 없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IQ는 75로 정상인보다 낮았지만 공무원으로 2아이를 두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한편 미국의 카를로스 로드리게즈는 14세 때 알코올과 마약 중독으로 차를 훔치다 자동차 충돌 사고로 머리가 아스팔트에 부딪혀 두개골과 뇌의 중요 부분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퇴원 후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뇌의 작용으로 보는
유물론자들은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런 사건들을 예외로 해석할까요? 아니면 현재의 패러다임을 뒤엎을 진실을 품고 있는 사실로 볼까요? 물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후자로 해석할 경우 유물론자가 될 수 없으므로 그렇지 않은 전자의 해석을 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훨씬 많은 유물론자들은 이런 사실에 관심조차 두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경력에 도움은커녕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의 기존에 굳건히 세워진 유물론적 관객길에 집착하려는 관객길의 욕망이 이들의 알매 욕망에 호기심의 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란 기관을 대신하는 신체 기관은 없을까? 이 질문의 답은 부분적으로 있다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게리 슈왈츠는 심장을 기증받은 사람들에게서 기증자의 생활 습관이나 성격, 식성, 관심 분야나 단편적 기억이 전이되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셀룰러 메모리, 즉 세포 기억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는 20여 년간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을 연구해 70여 건의 이런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7세의 제니퍼라는 여아는 심장 이식을 받은 후 살인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부모는 그녀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겠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는 그녀를 경찰서에 데려가게 됩니다. 그녀가 꿈속에서 본 살해자의 얼굴의 몽타주를 얻은 경찰은 제니퍼의 이식받은 심장의 원래 주인인 랄프라는 소년의 살해범을 검거하게 됩니다. 너무도 국적인 사건이죠. 슈와츠가 발견한 사례는 아니지만 다양한 다른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63세의 윌리엄 쉐리던은 심장 이식을 받기 전에는 초등학생 수준의 그림 실력이었지만 수술 후 뛰어난 그림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의 심장의 원래 주인은 교통사고로 숨진 케이스 네빌로 24세의 젊은 아마추어 화가였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3세의 미국인 남성 빌 홀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업밖에 몰랐던 그가 그것도 63세란 나이에 철인 3종 경기 등 강도 높은 운동에 빠져든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변화였죠. 알고 보니 그의 심장의 원주인은 할리우드에서 20여 년간 스턴트맨으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장기 이식자들에게 기증자의 성격이나 습관이 그대로 전이된 현상을 셀룰러 메모리, 즉 세포 기억이라 합니다. 위에 이런 부정할 수 없는 현상들을 통해 이제 우리들은 마음이 뇌에 있다는 극단적인 관념에서 세 발자국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음은 뇌에서뿐만 아니라 뇌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고 심지어 뇌가 아닌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심장 등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 있는 걸까요? 여기 의식을 포함한 마음이 뇌에서 나왔다고
철석같이 믿는 유물론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할 수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당황해하지 않고 그 옆에서 편히 잘 먹고 잘 자며 잘 지냅니다. 왜냐하면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이런 현상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유물론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현상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임사체험입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정 내린 후 살아난 현상을 임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심장 정지 상태에서 소생한 사람의 4 내지는 18%가 임사체험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지된 심장의 박동이나 호흡을 재개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만든 현대의학 기술의 발달로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의학 박사인 제프리 롱은 그의 책 죽음 그 후 Evidence of the Afterlife에서 임사체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임사란 특정인이 육체적으로 위태로운 상태가 되어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순간을 가리킨다. 실제 죽음 체험자들은 대개 의식이 없고 호흡이 정지해 의학적으로 분명히 사망한 상태였다. 체험은 그들이 임사 상태일 때 일어난 것으로 한정한다. 같은 책에서 그는 완전히 동일한 죽음 체험은 없지만 임사 체험은 다음 12가지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요소는 의식이 몸에서 분리되는 유체 이탈 경험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든 감각이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예민하게 고조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감정이 죽음으로부터 오는 절망감으로 떨어지기보다 대체로 긍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넷째로 터널을 통과하고, 다섯째로 눈부신 빛과 만나고, 여섯째로 죽은 친척이나 친구나 신비로운 존재들과 재회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시공간 개념이 달라진 느낌이 들고, 여덟 번째로 주마등처럼 삶을 회고하고, 아홉 번째로 비현실적인 영역을 접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특별한 지식을 접하거나 알게 되고, 11번째로 경계나 장벽을 만나고, 마지막 12번째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몸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동영상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시간상의 문제로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임사체험의 첫 번째 특징인 유체 이탈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의식과 마음이 몸에서 분리되는 유체 이탈 경험, Out of Body Experience, OBE에 대한 연구는 많습니다. 특히 1984년 킴벌리 클락 샤프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마리아란 여성은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다행스럽게 소생술이 성공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장 박동이 멈춘 임사 상태에서 유체 이탈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소생술 당시 그 현장을 세세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 밖으로 나가 병원 3층의 창문 밖에서 테니스화 한 짝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진한 파란색의 남성용으로 새끼발가락 쪽에 다른 자국이 있으며 끈이 발꿈치 안쪽에 넣어져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들은 샤프는 즉시 그 현장으로 가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프리 롱리 재단 Near Death Research
파운데이션은 임사 체험자들 28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280명, 즉 97.6%가 유체 이탈 상태에서 현실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했으며 이 중 65명, 23%는 자기가 본 것을 직접 조사해 사실과 일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중에는 물리학자인 세디우스도 있었습니다. 그는 혈액 감염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유체 이탈을 했으며 병상에 누운 자신을 보며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유체 이탈을 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키는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산소 과잉으로 시신경에 손상을 입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22살 때 자동차 사고로 응급실에 있게 되었으며 이때 의료진이 자신을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매우 세부적인 시각적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몸과 분리되어서도 의식과 마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윤회를 연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생의 기억을 가지면서 후천적인 경험이나 조작에 의해 기억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적은 아이들의 사례를 찾아 검증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최면 상태에서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인 최면 퇴행입니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안 스티븐슨입니다. 그는 1960년대부터 40여 년간 2세에서 7세 아동 2,500여 명의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해 윤회를 암시하는 20개의 사례, Children Who Remember Previous Lives 등의 책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짐 터커는 어떤 아이들의 전생 기억에 관하여 Life Before Life를 펴냈습니다. 다음은 짐 터커의 책에 있는 사례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반 만에 미국 버몬트에서 태어난 샘 테일러는 1살 반 때 아버지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을 때, 내가 너의 나이였을 때 내가 너의 기저귀를 갈아주곤 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샘은 자신이 할아버지라고 자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샘에게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위해 날마다 만들었던 음료가 무엇이고 어떤 것으로 만들었는지 물었고, 샘은 이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또 엄마는 이전 생에 형제 자매가 있는지 물었고, 샘은 여동생이 있었어. 동생은 물고기가 되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여동생은 60여 년 전 그녀의 남편에 의해 살해되어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이런 윤회에 대한 보고는 기독교 지역뿐만 아니라 이슬람 지역에도 발견됩니다. 레바논의 나지 알 다나프란 어린아이는 집에서 10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전생에 살았던 사실을 말했고, 이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검증받았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최면퇴행을 통하는 방법은 신빙성이 의심될지 모르나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이의 경우처럼 전생에 살던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죠. 스티븐슨 교수에 의하면 1974년 미국인인 젠슨은 전생에 스웨덴에서 살았으며 최면 상태에서 스웨덴어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첸이란 미국 여성은 전생에 독일에서 살았고 독일어로 그 당시의 삶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윤회의 사실들은 우리의 마음이 몸과 분리되거나 몸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몸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이 몸에서 나왔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횡행하는 권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물을 것입니다. 나는 뇌와 관련된 엄청난 사실들을 부정하는가? 물론 아닙니다. 나는 유물론자들이 발견한 사실들을 받아들입니다. 가령 지난 동영상에서 올린 뇌신경 손상별 시야결손이나 손상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실어증 등 많은 사실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는 오늘 올린 사실인 뇌가 없는 인간이나 유체이탈 등의 임사체험이나 윤회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확인인 검증을 통과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둘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하나의 해석 틀로 어떻게 엮을 것인지 하는 숙제가 남습니다. 특히 마음이 몸 밖에 있다고 보는 저의 시각에서 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는 다음 동영상인 몸은 무엇인가에서 다루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